2007년 9월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작은 신당을 지켜오던 40대 무속인 오선녀가 어느 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점사의 정확함으로 조용히 입소문을 얻어온 인물이었지요. 한 번 찾아온 손님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올 만큼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죠. 신당 안은 늘 은은한 향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크고 작은 부적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어 세월의 온기가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9월 23일 오후를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이 신당을 찾았을 때 문은 조용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향만 가늘게 연기를 내며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제단 앞에는 신발 한 짝이 급히 벗겨진 듯 놓여 있었고 그녀의 가방과 휴대전화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흔적도 외부 침입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시간이 멈추고 한 사람이 조용히 증발해버린 것처럼 오선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째 되던 날, 경찰은 신당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 당시 골목길의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지만 신당에서 약 50m 떨어진 편의점과 골목 입구 전봇대에 설치된 방범용 카메라 2대가 남아 있었지요. 화질은 흐릿했고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형체조차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그 안에서 중요한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9월 23일 오후 4시 17분 한 남성이 골목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요. 키는 170cm 중반으로 추정됐고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쓴 데다 검은색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감기 환자나 병원 방문자 정도였지요. 그런데 초가을의 선선한 시기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걸음은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 골목과 신당의 위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익숙한 보폭이었죠. 그는 신당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와 생수 하나를 샀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1,000원만 내고 나갔죠. 얼굴은 전혀 못 봤는데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각은 오후 4시 10분경 남성이 신당으로 향하기 직전이었죠. 편의점 영상에서도 남성은 빈손이었습니다. 가방도 주머니 버즈도 없었고 몸에 물건을 숨긴 흔적도 없었죠. CCTV는 신당 내부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남성이 들어간 시각을 기준으로 2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산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 4시 17분에 입장, 4시 44분에 퇴장. 그는 나올 때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봉투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약간 부풀어 있었으며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그 봉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점이었지요. 신당 안에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들어올 때 옷 속에 숨겨왔으나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은 것인지 결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남성은 봉투를 들고 골목 입구로 향했습니다. 역시 서두르지 않은 걸음이었고 골목을 벗어난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큰 길로 사라졌습니다. 인근 상가의 모든 CCTV를 뒤졌지만 그의 뒤를 이어 확인되는 장면은 단 하나도 없었죠. 신당에서 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마치 공기 속에 스며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끊겼습니다. 수사팀은 신당 내부를 정밀 감식했습니다. 27분 동안 그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제단 위에 촛대, 향로, 재물, 벽을 따라 걸린 부적들. 겉보기에는 흐트러진 곳 없이 평소처럼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제단 앞에 놓인 오선녀의 신발 한 짝,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찢어진 부적 반쪽이었죠. 부적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아주 최근에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종이 단면이 매끄럽게 살아 있었고 작은 종이 가루가 서랍 안에 흩어져 있었지요. 누군가 급하게 혹은 격렬하게 부적을 찢은 흔적이었습니다. 지문 감식 결과는 더욱 난해했습니다. 신당 곳곳에서는 오선녀의 지문과 가족, 단골 손님들의 지문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손님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지문은 단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에도, 책상에도, 의자에도, 물건 표면에도 없었죠.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남성이 장갑을 끼고 있었거나 혹은 신당에서 거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탐문 조사는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골목 맞은편 70대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신당 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하지 마 같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크진 않았지만 다급해 보였어요. 그 시간은 오후 4시 30분. 남성이 신당 안에 있었던 정확한 시각과 일치했죠. 다른 목격자인 근처 슈퍼 운영 여성은 남성의 걸음에 주목했습니다. 검은 봉투 들고 지나갔는데 걷는 게 좀 이상했어요. 한쪽 발을 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상에서는 남성의 걸음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검은 비닐봉투의 존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당에서 가져갈 만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선녀는 현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었고 귀중품도 거의 없었죠. 그렇다면 남성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적인지, 개인 물품인지, 아니면 더 의미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인지, 혹은 오선녀 자신과 관련된 무엇인지. 오후 6시경 단골 손님이 신당을 찾았을 때 오선녀는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잠시 외출한 줄 알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다음 날 아침에야 실종 신고를 했죠. 남성이 신당을 떠난 뒤 오선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2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날 신당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 오전, 경찰 감식반은 신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짙게 남아있는 향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오래된 기도가 스며든 향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어 방 안은 흐릿하게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을 켜는 순간 신당의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방 하나 크기의 공간에는 붉은 천을 덮은 제단이 정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산신령, 칠성신, 용왕 등 다양한 신상들이 놓여 있었고 제단 앞의 그릇들에는 과일과 떡, 정화수가 담겨 있었지요. 과일은 이미 색이 바랬고 정화수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에는 수백 장의 부적이 빼곡히 붙어 있어 이곳이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기도와 바람을 받아온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감식은 제단 앞에 놓여 있던 오선녀의 신발 한 짝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은색 실내화는 뒤꿈치가 꺾인 채 벗겨져 있었고 그 모양은 급하게 몸을 뒤로 뺀 흔적처럼 보였지요. 짝은 방 한쪽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뒤로 밀려나간 듯한 거리였습니다. 신발 근처 바닥에서는 가느다란 긁힌 자국이 여러 줄 발견됐습니다. 길이 약 10cm,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었고 버티거나 몸을 지탱하며 뭔가에 저항한 흔적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오래된 흠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단 옆의 낡은 나무 책상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위쪽 두 서랍은 부적을 만들던 도구들과 향, 성냥 등이 정돈돼 있었지만 맨 아래 서랍만은 반쯤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그 서랍 속에서 감식반원은 찢어진 부적 반쪽을 발견했습니다. 세로로 깔끔히 찢어져 있었고
종이 단면은 마치 방금 손으로 뜯은 듯 깨끗했습니다. 서랍 바닥에는 작은 종이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는 부적이 최근 강한 힘으로 찢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부적을 펼친 순간 감식반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 부적에는 일반적인 부적 문양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절반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 코의 절반, 입의 절반만이 남아 있었고, 그 선은 아주 가늘고 정교하며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옮겨 그린 듯한 느낌이었지요. 눈은 크게 떠 있었고 동공은 먹보다 더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였지만 표정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죠. 남은 절반만으로도 충분히 기이하고 불길한 인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적 하단에 남아있던 검붉은 얼룩이었습니다. 색은 산화된 피처럼 젓갈색을 띠고 있었고 종이에 깊게 스며 굳어 있었지요. 감식반은 즉시 샘플을 채취해 혈흔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적에 쓰인 검은 선들도 먹색이 아닌 미묘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피의 색과 가까웠지요. 혹시 이 얼굴 그림 자체가 피로 그려진 것은 아닌지 감식반원들은 조심스레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책상 위에서는 작은 메모장도 발견됐습니다. 손님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한 일종의 상담 노트였지요. 하지만 마지막 3페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9월 20일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왔다. 3번째, 또 운명을 바꿔달라 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을 보니 무언가 잘못됐다. 이건 사람의 눈이 아니다. 글씨는 분명히 흔들려 있었고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감정이 글씨에 그대로 묻어 있었지요. 9월 22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걸 태워야 할지 모르겠다. 태우면 그가 안다. 안 태우면 나는 끝이다. 그리고 실종 당일인 9월 23일.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오늘 올 것이다. 나는 안다. 준비했다. 하지만 이게 막을 수 있을지. 문장은 그곳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재단 뒤편에서 발견된 낡은 보자기 안에는 머리카락 한 다발과 손톱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용인지 혹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죠. DNA 분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창틀 아래에서는 뾰족한 도구로 찍은 듯한 작은 구멍들이 발견됐고 그 주변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종의 장치였는지 의식에 쓰였던 흔적인지 판단할 수는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재단 앞 바닥에서는 희미한 원형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지름 약 1m, 분필 같은 것으로 원을 그렸다 지운 듯한 자국이었고 빛의 각도에 따라 겨우 드러나는 수준이었지요. 최근에 그려진 흔적처럼 보였고 오선녀가 마지막으로 어떤 의식을 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일 뒤 부적에 묻은 얼룩은 인간의 혈액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액형은 B형, 오선녀의 혈액형과 일치했지요. DNA 결과는 기다려야 했지만 그 피가 왜 부적에 묻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부적의 나머지 반쪽은 신당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뒤져 보아도 나오지 않았지요. 누군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이 들고 나간 검은 비닐봉투가 그 단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요. 얼굴이 그려진 부적, 그 위에 남은 피, 세로로 2 동강 난 조각, 그리고 사라진 나머지 반쪽. 모든 흔적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부적이 오선녀 실종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오선녀에게는 24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였지요. 딸은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드러내지도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어머니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실종 신고 다음 날 경찰은 딸을 불러 어머니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딸은 밤새 울었던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었지요. 엄마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손님 이야기를 집에 가져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신당에서 일어난 건 신당에서 끝내는 사람이지요. 근데 최근 한 달은 조금 달랐어요. 딸의 말에 따르면 8월 말부터 오선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멍한 눈빛으로 한참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고 손님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9월로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새벽 2, 3시에도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어둠 속에요. 제가 놀라서 엄마 왜 그래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고만 하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9월 10일, 딸은 결국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 오선녀는 한참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손님이 있어서 그렇다. 딸이 더 캐묻자 오선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며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딸의 눈에는 확실히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선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끊은 지 5년이 넘은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이유를 묻자 오선녀는 안 그러면 못 견디겠다고 말했죠.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었을까요? 9월 15일 밤 딸은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였지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오선녀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간절했고 기도문 사이사이에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제발 제발 저 사람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딸은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처럼 내려앉았지요. 그동안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던 어머니가 그날만큼은 너무도 작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9월 18일 저녁,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그 이상한 손님 이야기 좀 해줘요. 나도 알아야 하잖아요. 오선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어떤 남자가 있어. 한 달 전쯤 처음 왔지. 처음엔 그냥 운수 보러 온 손님인 줄 알았어. 근데 말하는 게 이상했어. 그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무속인에게 운명을 바꿔달라는 손님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했어.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인데 살아있다고. 그래서 모든 게 꼬여 있다고.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선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요. 처음엔 정신이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병원 가보라고도 했지. 근데 그 사람 눈을 보는 순간 알았어. 그건 사람 눈이 아니었어. 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 눈이 아니라니요? 오선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동자에 아무것도 없었어.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어떤 감정도 없었어. 그냥 텅 비어 있었어.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 그 남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이나 신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3번째로 방문한 날,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혼을 가져가십시오. 부적이 아니라 제 혼을요.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딸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선녀는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혼을 내놓으려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받으면 나는 끝이라는 것도 느껴졌어. 딸은 처음엔 무속 특유의 비유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장난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선녀는 실제로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딸은 경찰에 도움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선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뭘 해주겠니? 증거도 없고 죄도 없는데.
2007년 당시 스토킹 위협 관련 법적 보호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 경찰이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였지요. 9월 20일 오선녀는 딸에게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또 왔다. 그래서 부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딸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오선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사람이 계속 오면 너도 위험할 것 같아. 오선녀는 특별한 부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얼굴을 그린 부적이었지요. 그걸 태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야. 9월 22일 밤, 딸은 어머니가 책상에서 붓으로 부적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죠. 그림이 완성되자 오선녀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한 방울 떨어지는 피를 부적에 묻혔습니다. 딸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오선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래야 효력이 있어. 내 피가 들어가야 해. 그때 딸은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무엇인가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9월 23일 아침, 오선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와요? 오선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야. 마지막으로. 그 말은 마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불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 채 엄마, 조심해요라고 외쳤습니다. 오선녀는 뒤돌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상할 만큼 슬펐지요.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 말이 딸이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전 엄마가 그냥 이상한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어요. 무속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정말로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딸의 목소리는 끝내 떨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근데 해결이 뭘 의미했던 걸까요? 엄마는 무엇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선녀는 그날 무언가를 끝내기 위해 신당으로 향했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당 책상 서랍에서 찢어진 부적과 함께 발견된 것은 낡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검은색이었고 크기는 비호 정도로 학생들이 흔히 쓰는 일반 노트였지요. 모서리는 해지고 표지에는 얼룩이 남아있어 오랜 시간 사용한 기록물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종이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선녀가 직접 작성한 일지였고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은 2005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초기 기록들은 모두 손님들에 관한 간단한 메모들이었습니다. 김씨, 사업은 좋아질 것. 이씨, 건강 조심해야. 박씨, 가족 문제 해결됨 같은 짤막한 조언들이었지요. 하지만 2007년 8월 말부터 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장은 길어졌고 글씨는 흔들렸으며 오선녀의 불안이 글씨체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지요. 경찰은 그 페이지부터 더욱 집중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8월 27일자 기록입니다. 오늘 이상한 손님이 왔다. 30대 남자.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 처음엔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다. 운수를 봐달라고 했다. 사주를 알려달라 하니 생년월일을 말했는데 1974년 6월 15일. 그런데 사주를 풀이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의 사주가 맞지 않는다. 마치 이미 끝난 사람의 사주 같다. 나는 물었다. 혹시 죽을 고비를 넘긴 적 있느냐고. 그가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앞에 앉아 있는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다.
등을 돌리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잘못된 것이다. 9월 3일자 기록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왔다. 일주일 만이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저는 3년 전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살아있으니까요. 나는 물었다.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눈을 보십시오. 이게 산 사람의 눈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마스크 사이로 드러난 두 눈. 그의 눈에는 빛이 없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감정이든 하나쯤은 담겨 있는데 그의 눈은 텅 빈 구멍 같았다. 나는 겁이 났지만 무속인으로서 태어난 척했다.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제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죽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건 내 능력 밖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지만 나는 안다. 그는 다시 올 것이다. 9월 10일자 기록입니다. 세 번째 방문.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죽는 꿈을 꾼다고 했다. 사고 현장에서 죽는 꿈. 깨고 나면 전신이 땀에 젖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정신적 불안이 아니었다. 나는 무속에서 혼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죽다 살아난 이가 혼이 몸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혼백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잘못됐다. 나는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는 말했다. 제 혼을 가져가십시오. 부적이 아니라 제 혼을. 나는 숨이 막혔다. 혼을 달라는 사람은 없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이 안 하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나간 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9월 16일자 기록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악몽을 꾼다. 꿈에서 그 남자가 나타난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가 그 남자라는 걸 알고 있다. 그가 다가온다. 손을 뻗는다. 그 손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는 깨어난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경고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돕든가 완전히 거부하든가. 하지만 돕는다는 것은 금기를 건드리는 일이다. 혼을 다루는 부적은 절대로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혼을 그려 피를 묻힌 뒤 태우면 혼이 분리된다. 그 사람은 죽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든지.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두렵다. 9월 20일자 기록은 글씨가 크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결정했다. 부적을 만들어주겠다. 그가 오늘 또 왔다. 네 번째다.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제발 저를 끝내주십시오. 이대로는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 나는 물었다. 부적을 만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말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든. 나는 승낙했다.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이 부적은 내가 태울 때만 효력이 있다. 당신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틀 후에 오라고 했다. 준비가 필요하다고. 문을 나서며 그는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묻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다. 9월 22일자 기록입니다. 부적을 만들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그렸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대로 그렸다. 나는 그의 맨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손이 스스로 움직였다. 젊은 남자, 평범한 얼굴. 하지만 눈은 공허했다. 그 얼굴을 그리고 나서
나는 손가락을 바늘로 찔렀다. 피 한 방울을 부적에 떨어뜨렸다. 그래야 효력이 생긴다. 부적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든다. 부적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종이에 그려진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 나는 부적을 서랍에 넣었다. 내일 그가 오면 의식을 치를 것이다. 하지만 불안하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9월 23일자 기록입니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 쓴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꿈을 꿨다. 부적이 스스로 찢어지는 꿈. 반은 불에 타고 반은 날아가 버렸다. 나는 그 반쪽을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 이건 계시다. 부적을 태우면 안 된다. 하지만 약속을 했다. 그가 곧 올 것이다. 부적을 보니 어젯밤과 다르다. 그려진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다. 아니다. 착각이다. 하지만 분명히 변했다. 나는 결심했다. 부적을 태우지 않겠다. 대신 굿을 해주겠다고 하겠다. 그러면 그도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부적을 요구하면 찢어버릴 것이다. 반쪽만 주고 나머지는 숨길 것이다. 그러면 효력이 없을 테니까. 문 밖에 인기척이 들린다. 내가 부적을 태우면 그는 나를 찾을 것이다. 이건 점사가 아니라 경고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끝으로 기록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후 페이지들은 모두 백지였지요. 필적 감정 결과 글씨는 확실히 오선녀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말미는 피랍이 강했고 글자 획마다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유였을까요? 아니면 기록 그대로의 뜻이었을까요? 수사팀은 일지를 면밀히 분석했지만 확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오선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녀는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지는 그녀가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가장 깊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CCTV에 찍힌 남성을 추적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의 개인정보 수사는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영장 없이는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하기 어려웠고 골목길 CCTV 역시 많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에게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선녀의 일지에 적혀있던 생년월일 1974년 6월 15일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생년월일을 가진 남성들의 명단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만 수십 명이 있었고 범위를 좁히기 위해 오선녀의 신당 반경 10km 내 거주자로 조건을 걸자 명단은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중 30대 초반의 남성은 8명이었고 수사팀은 이들을 한 명씩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무속인에게서였고 이름은 박 씨, 50대 여성 무속인이었습니다. 박 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오선녀 씨 사건 봤어요. 혹시 모자 쓰고 마스크 쓴 남자 찾는 거죠? 그 사람, 저도 알아요. 수사팀은 즉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박 씨의 신당은 오선녀의 신당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였고 박 씨는 2달 전인 7월 중순 그 남자를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한여름인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왔으니까요. 감기 환자인 줄 알았죠. 앉자마자 운수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주 물어보니 1974년 6월 15일생이라고 했어요. 날짜는 오선녀의 일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박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주를 보니 이 사람한테 큰 애군이 있더라고요. 30세 때 죽을 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3세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 당한 적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2004년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났다고 했어요. 2004년, 정확히 3년 전, 오선녀 일지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운명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죽었어야 하는데 살아 있어서 모든 게 뒤틀렸다고.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죠. 살아난 걸 감사해야지. 왜 그걸 바꿔달라고 하나 싶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액막이 부적 하나 써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혼을 가져가야 합니다라고요. 혼을 가져가라니요. 그 말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박 씨는 잠시 기억을 되짚은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마스크가 잠깐 내려갔어요. 입이 보였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입만 올라간 거였어요.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박 씨는 남자가 신당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곧 다른 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분은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하고 나갔어요. 너무 섬뜩했어요. 경찰은 질문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는 못 봤어요. 하지만 눈은 봤어요. 그 눈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시인 사람? 몸은 사람인데 안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은 경기도 일대의 다른 무속인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총 4명의 무속인이 그 남자를 본 적 있다고 말했고 모두 7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증언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1974년 6월 15일생. 운명을 바꿔달라는 요청. 그리고 혼을 가져가달라는 기괴한 부탁이었지요. 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이해합니다라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는 뒷모습이 이상했어요. 그림자가 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또 다른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도 아니고 뭔가 타는 냄새, 흙 냄새 비슷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어요. 한참 문을 열어두고 환기해야 했어요. 증언을 종합하면 그 남성은 최소 2달 동안 경기도 일대의 여러 무속인을 찾아다녔으나 모두가 그를 거부했습니다. 혼을 다루는 부적은 무속에서도 금기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선녀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적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답은 이미 그녀의 일지 속에서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시 생년월일로 돌아가 1974년 6월 15일생 중 2004년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기록, 병원 기록을 밤새 뒤졌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명을 특정할 수 있었지요. 일주일의 수사 끝에 한 남성이 특정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모 씨, 34세. 오선녀 신당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에서 중상을 입었고 심정지 상태였다가 소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경찰은 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연 정 씨는 놀랍도록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키 173cm, 마른 체격, 창백한 얼굴.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 씨는 순순히 동행에 응했고 조사실에서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의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오선녀 씨에게 부적을 받으러 갔습니다. 9월 23일 오후 4시쯤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녀 씨가 제 혼을 다루는 부적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날 신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 씨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니 선녀 씨가 제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부적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정확히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녀 씨가 부적을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손이 멈추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녀 씨는 안 된다. 태우면 안 된다고 말했죠. 저는 약속을 지키라 했고 부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선녀 씨는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무의식적으로 찢어진 반쪽을 주워들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후 오선녀 씨는 신당 안에 있었습니까? 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선녀 씨는 갑자기 일어나 신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 속에는 정말로 오선녀가 맨발로 신당 밖을 뛰어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정모 씨는 경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통장, 심지어 집 열쇠까지 자발적으로 내어놓았고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조사하실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휴대폰 영상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당시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화질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 씨가 사용하던 기종 역시 30만 화소급이었고 영상은 흔들리고 어두웠지만 핵심 장면 하나만큼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선녀가 신당 문을 박차고 나오며 골목길을 따라 달려가는 모습이었지요. 그녀는 맨발이었고 치마 자락을 한 손으로 움켜쥔 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화면 오른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은 12초였고 정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감식팀은 이 12초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오선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의 움직임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혹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영상의 타임스탬프는 9월 23일 오후 4시 41분이었습니다. 정 씨가 신당에 들어간 시각은 4시 17분, 신당을 나온 시각은 CCTV 기준 4시 44분이었으니 시간 흐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왜 그녀가 뛰쳐나갔는가였습니다. 정 씨는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녀 씨가 부적을 찢은 후 갑자기 멈췄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녀 씨는 뭔가를 본 사람처럼 표정이 변했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비명이었습니까? 정 씨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악 같은 소리요. 수사팀은 정 씨의 알리바이를 검증했습니다. 그는 신당을 나온 뒤 바로 택시를 탔다고 했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2007년에는 택시의 블랙박스가 거의 없었지만 배차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45분경 신당 인근에서 남성 승객 한 명을 태운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기사를 찾아갔고 60대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 손님 한 분 태웠죠. 말씀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주소만 말했어요. 손에 종이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정 씨는 오후 5시 10분경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지요. 저녁도 안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부적 반쪽을 보면서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부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 씨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고 그 안에서 정확히 찢어진 부적 반쪽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어져 있었고 CCTV에서 정 씨가 들고 나온 그 검은 비닐봉투 안에 있던 것이 맞았죠. 감식 결과 신당에서 발견된 반쪽과 단면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통신 기록 역시 확인됐습니다. 영장으로 조회한 결과 정 씨는
9월 23일 저녁 이후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으며 기지국 위치 기록 역시 밤 11시까지 집 근처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 씨가 정황상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반대로 그가 범행을 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당에서 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적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폭력 흔적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오선녀가 스스로 뛰쳐나가는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좁은 원룸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물과 우유뿐이었고 옷장은 검은색과 회색 옷 몇 벌뿐이었지요. 책상 위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꿈을 꿨다. 죽는 꿈이다. 깨어나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실망스럽다.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 맞나. 음식 맛을 모르겠다. 씹어도 삼켜도 아무 맛이 안 난다. 마지막 기록은 9월 22일자였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가본다. 이번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끝내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의 혈흔 감정 결과는 오선녀의 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선녀가 부적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사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정 씨의 옷, 신발, 손톱, 피부 어디에서도 오선녀의 혈흔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8시간 조사 후에도 정 씨의 진술은 변함없었고 거짓말 탐지기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정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극도의 우울증이거나 해리 증상이 의심됩니다. 경찰은 결국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할 사유가 없었지요. 정 씨는 조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녀 씨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그곳에 간 것이 그녀에게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지워진 사람처럼 들렸지요. 수사팀은 좌절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있지만 범인은 아닙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사라진 오선녀의 행방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오선녀가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정 씨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경찰은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오후 4시 41분 맨발로 골목길을 뛰쳐나간 오선녀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지요. 정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찢어진 부적 반쪽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그리고 텅 빈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오선녀 실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열흘 정도 지나던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60대 남성 김모 씨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실종된 무속인 분 찾고 계시죠? 제가 뭔가를 봤는데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경찰은 즉시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당에서 직선거리 약 2km 떨어진 주택가에 살고 있었고 당뇨 때문에 매일 저녁 9시쯤 산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일 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선녀가 사라진 지 열흘 후였지요. 그날 밤은 쌀쌀한 바람이 불던 초가을이었습니다. 김 씨는 두툼한 점퍼를 걸치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의 산책 코스는 집에서 출발의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길이었고 총 30분 정도 걸리는 조용한 동네 산책로였습니다. 2007년 당시 그 지역은 개발이 덜 되어 있었고 주택과 빈터가 섞여 있어 밤에는 인적이 드물었지요. 보통 한두 사람 정도는 보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오후 9시 20분경 김 씨는 가로등 사이를 지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5m 간격으로 놓여 있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다음 가로등 아래에 사람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 중인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m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긴 치마 같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내려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김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10m까지 가까워졌을 때 김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다가간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짝 떠 있었어요. 몇 센티미터, 5cm,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착시는 아니었습니까? 그림자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뛰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걸어왔고 집에 도착한 뒤에도 가슴이 한참이나 뛰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는 귀신이나 본 거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씨도 한동안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뉴스에서 오선녀 실종 사건을 보았고 오선녀가 신당에서 흰 옷을 즐겨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날의 형체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낮에 본 산책로는 평범했습니다. 가로등과 낮은 나무들, 벤치 몇 개가 전부였지요. 밤 9시에 다시 김 씨와 함께 현장을 찾았지만 주변에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 가로등 밑이요. 김 씨는 세 번째 가로등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발자국도 옷 조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의 여성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산책로 쪽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멀리서 봐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냥 이상했어요. 뭔가. 하지만 그 또한 모호했습니다. 2007년 그 지역에는 CCTV가 많지 않았고 산책로를 직접 찍는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는 단지 김 씨가 산책을 나갔다가 평소보다 5분 빠르게 돌아오는 모습만 찍혀 있었지요. 수사팀은 김 씨의 증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형사는 말했습니다. 김 씨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를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선녀였는지 다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착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형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발이 떠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착시입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남깁니다. 수사를 바꿀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0월 7일 밤 차를 몰고 산책로 근처를 지나다 흰 옷 입은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스쳐 지나간 그림자 같달까.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한순간이라. 여성의 목격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도 참고로만 기록했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책로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흰 옷을 입은 여자가 떠다닌다는 이야기, 무속인이 죽어서 떠도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지요. 지역 게시판에도 소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날 흰 옷 입은 사람 봤어요. 얼굴이 안 보였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대부분은 공포가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소문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산책로를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상한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길일 뿐이었지요. 일주일 후 순찰은 중단되었습니다. 착시였을 겁니다. 조명과 그림자가 만든 환영이지요.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끝까지 자신의 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목격담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10월 3일 주민 김모 씨 목격담 확인 불가. 참고사항.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고 밤에 그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 역시 다시는 그 길로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무서워서요. 오선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목격담만이 불길한 이야기처럼 남아 있었지요. 2008년 3월 경찰은 오선녀 실종 사건을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했습니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시신도 없고 범행 흔적도 없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시점 이후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신당은 결국 딸이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부적을 떼어내고 제단을 치우고 향 냄새 가득하던 공간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부적만큼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했습니다. 신당에서 발견된 반쪽과 정모 씨가 가지고 있던 반쪽, 그 두 조각을 맞추면 한 남자의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오선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모 씨의 얼굴이었지요. 정 씨는 사건 이후 더욱 은둔했습니다. 일부러 숨는 듯 조용했고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감시는 한 달 후 풀렸습니다. 그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여름, 정 씨는 갑자기 원룸을 비웠습니다. 보증금조차 챙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그의 행방 역시 알 수 없게 되었지요. 경찰이 확인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떠났다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일부 무속인들이 경찰에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부적이 찢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혼을 다룬 부적은 온전해야 합니다. 반쪽만 남으면 남은 혼은 주인을 찾아 떠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속인은 더욱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선녀 씨가 부적을 찢은 건 아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찢어진 부적은 완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완성되려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하죠.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해 기록에는 남겨두었지요. 사건 파일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 없음, 시신 발견 안 됨, 미해결.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의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부적 반쪽 2개, 보관소 A-47점, 특이사항 변색 없음, 혈흔 상태 유지. 보관된 부적에 묻어있던 오선녀의 피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방금 묻힌 것처럼 말이죠. 2010년 오선녀의 신당이 있던 자리에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가게가 바뀌었지만 어느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곳은 빈 점포로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자리를 피했고 거긴 뭔가 있다는 소문만 늘어갔습니다. 오선녀의 딸은 타지로 이사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겨진 신당의 자리는 점점 잊혀졌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 사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찢어진 부적 2조각은 경찰 보관소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다시 이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할 때
그 고통도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